네, 하루의 중심에서 이 네 가지 뉴스만 잘 알고 계시면 오늘의 뉴스의 본질 잘 꿰뚫으실 수 있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오늘의 첫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야기입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에 있죠? 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에 약 9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네.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하는 첫 공식 외빈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거 최단 기간 아닌가요? 네, 11일 만에 이루어져서 역대 최단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김태욱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바이든 대통령도 인도태평양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는 20일 오후 늦게 방한을 하는데 21일에 현충원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하고 공식 만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 차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뭐 IPEF라든지 다양한 현안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북한 상황이 예의주시할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 얘기도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각종 전략무기 실험 얘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도 시험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면 DMZ 방문 같은 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DMZ 방문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동선에는 DMZ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백악관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분단의 상징인 공간인데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북미 관계 전환점을 마련했던 역사적 공간이 바로 또 이 DMZ입니다. 그렇죠. 여기 대신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라고 불리는 네. 평택기지를 방문해서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확실히 재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DMZ는 비무장지대를 말하는 영어 약어입니다만 가장 위험한 무장 상태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전 대통령들, 미국 대통령들도 DMZ 방문 다양하게 왔었죠. 네, 역대 미국 대통령의 단골 방문지였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83년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요. 네. 93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2002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2012년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찾았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방한 당시에 안개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DMZ 내에서 이 전격 회동을 했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부통령 시절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고 북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또 긴장감이 연출되기도 했었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자, 대신 DMZ 안 가고 반도체 공장을 가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서 국내 반도체 생산 설비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안내할 가능성이 이제 유력한 상황인데요. 네. 윤 대통령도 해당 일정에 동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가 아무래도 그동안 안보 중심이었던 한미동맹을 경제나 첨단 기술, 공급망 등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 동맹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 경로로 빠지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후퇴하고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경제적인 면도 의도가 엿보입니다. 어떤 또 공동선언이 나오는지 한번 토요일 날 저희가 YTN 라디오에서 중계방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절대 불가를 외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을 했죠. 그래서 네. 민주당 내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시켜야 한다, 이런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6일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러게요.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형국입니다. 예. 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먼저 임명되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동력도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지금.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분위기로서는 부적격 의견이 현저히 높은 것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 내부 기류가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에 기울었다. 이게 민주당의 설명이었는데 네.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한동훈 장관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여러저러 전략상 그간의 정치권의 행보상 보면 그렇게 협치 안 하고 야당 무시하니 우리도 총리 안 해줄 거야 라고 해야 되지만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발목을 잡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에서 보여주는 또 야당의 정부에 대한 협조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한덕수 후보자 인준 쪽의 기운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18일에 나온 쿠키뉴스 의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찬성이 48.4%, 반대는 38.9%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방금 그 여론조사는요 14일부터 16일간 실시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회 저희 본회의 전에 20일이죠. 네. 오후 2시 의원총회 열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상황 알아보고 좀 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안 처리 얘기도 오늘부터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는 최근에 임명된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입니다. 지금은 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추경소관 부처 국무위원들 참석합니다. 네. 자, 뭐 5월 내 추경안 국회 처리 이견 없어 보이지만 협상 과정이 또 디테일 속에 악마가 있다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10조 8천억 원 증액한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수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살펴보면 정부안은 총 59조 4천억 원 중에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 이전 지출 23조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이제 36조 4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정부가 쓰는 돈, 추가로 쓰는 돈은 36조 4천억 원 정도인 거죠. 네. 민주당은 이 추경안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국채 상환에 배정된 9조 원을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은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되는 53조 원의 초과 세수 중 9조 원은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 외에도 또 기재부가 올해 53조 3천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예측한 것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이 되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초과 세수란 말 그대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거치는 세금이다 이건데요. 네. 이 53조 3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당초 세입 예산의 15.5%나 된다고 합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은 이 추경안에 대해서 초과 세수 53조 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마디로 가불 추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요. 네. 국민의힘 역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추 부총리를 향해서 세수 추계 개선 방안 이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추 부총리도 이 부분을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뭐 오차이기도 합니다. 53조 더 거쳤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한 비판, 내부 비판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핵심 논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뭐 경제 여러 분야에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야 된다는 것. 그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요.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하루 만에 단행됐습니다. 고위직 인사들. 여기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네요. 네, 먼저 이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이 됐고요.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대검 차장에는 국정농단 수사팀에 참여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 윤석열 한동훈 수사 라인에 함께했던 인물들인데요. 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관련 수사를 하다 좌천된 검사들을 승진하거나 수사 일선으로 복귀된 인사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법무부라든지 다른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윤사단 특수통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그 이외에도 서울고검장에는 수사권 축소 반대에 앞장섰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윤석열 사단이라 일컫는 특정한 수사, 특수통 이런 쪽 계열의 검사 승진이 대거 이루어진 반면에 기존에 있었던 정부 시절에 검사들 혹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했던 검사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좌천이 됐습니다. 좌천됐군요. 네, 먼저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반려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그리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됐고요. 네. 중앙지검 핵심 자리인 2, 3, 4차장과 한동훈 장관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은 모두 지방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검사 인사들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변화다라는 건 뭐 모두 인정할 것 같습니다. 오늘 4가지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